일단 인사를 드리고, 저 글씨가 잘 안 보여가지고요. 네, 인사를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정일입니다. 네. 제가 두 번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번 만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6월 23일 날 한 번 더 뵙게 되어 있는데, 그때는 오늘은 이제 수목의 종류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6월 23일에는 수목의 정지 전정, 그러니까 전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이제 강의와 실습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들하고 강의를 좀 하려고 하는 거는 모르겠어요. 오늘 4시간이 저한테 시간이 주어졌는데 식물, 수목에 대해서 공부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뭐 전 세계 수목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좀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은 특히 정원에 관련해서는 식물의 종류가 제한적으로 쓰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워낙 국제화돼도 끄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나오는 식물들이 특히 뭐 목본 식물은 그래도 좀 덜합니다. 오늘 저희가 하려고 하는 나무의 종류는 좀 덜한데 초본 식물의 경우는 뭐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그래요. 이게 워낙 이제 전 세계가 가깝게 연결돼 있다 보니까 식물에 있어서도 전 세계 식물들이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사용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뭐 선생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신다고 하면 그 전체 식물에 대한 공부를 하는 방법을 좀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이게 시작이라고 본다 그러면은 스스로 이제 공부를 하는 방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나무 위주로 말씀드리겠지만 전 세계 식물이 몇 종류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몇 종류나 있을까요? 제가 지금부터는 마이크를 좀 끄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리시죠, 그죠? 예. 몇 종류나 있을까요? 전 세계 식물이. 전 세계에요. 약 한 28만 종 정도의 식물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자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한 28만 종에서 한 35만 종 이 정도의 식물을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 얘기하는 건 사람이 만들어낸 품종이라든가 이런 거 말고 원래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종류의 식물에 대한 얘기입니다. 대략 얼마 정도 있을까요? 약 그냥 전 세계가 28만이라고 했으니까. 네. 한 10만 종? 우리나라가 굉장히 커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원래 우리나라에 자라고 있는 식물은 한 4,000종 정도로 봅니다. 4,000 종류. 그런데 이제 외국에서 들여와서 뭐 혹은 품종화돼서 키우는 것까지 다 합친다 그러면은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몇만 종류의 식물이 키워지거나 재배되거나 스스로 살아가고 있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몇만 종류의 식물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좀 유형화하는 방법을 공부를 한다 그러면 좀 정원에서 선생님들이 지금 다 목표하는 바가 뭐 조금씩 다 다르시기는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정원과 관련된 일을 하신다고 봤을 때 유용한 도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초반부에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강의 구성은 이렇게 하려고 해요. 초반부에는 그런 이제 원리적인 부분을 같이 좀 학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밖에 나가서 실제로 나무를 가지고 실제 나무들을 한번 우리가 관찰과 공부를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들어와서 이제 교재에 있는 것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같이 정리를 해보려고 그렇게 4시간 동안 진행을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중간중간에 힘드시면 좀 쉬어가면서 네,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이게 사실은 이제 저희 학교에서 학생들하고 강의를 한다면 이게 한 학기 동안 하는 과목이에요. 한 학기에 3시간씩 해서 15주간 수업하는 거를 제가 어떻게 이제 한 4시간 만에 맛배기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 사실은 그 식물 공부라는 거는 그 각자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한다면 이건 그다지 어려운 건 없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관찰과 경험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제가 학교에 이제 교수로 오기 전에 식물원에서 한 5년 근무를 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뭐 무슨 수목학, 식물분리학 박사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교수고 하지만, 저희가 특히 이제 이런 생명체를 다루는 사람들은 경험이 많은 분들 앞에서는 함부로 얘기를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책으로 아무리 많이 봐도 실제 식물을 어떻게 얘가 살아가는지를 한 번 더 본 분이 사실은 더 많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지금 공부를 시작하신 뭐 이미 많이 하셨으리라고 보는데 지금부터라도 너무 많은 걸 한 번에 보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한 식물 보더라도 자세히 관찰하는 습관을 가지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유형화하는 거. 오늘의 목표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오늘의 목표는 유형화입니다. 유형화. 뭐와 뭐가 비슷하다라는 것들을 제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그래도 정원 수목이 어떤 것들인가에 대한 얘기를 좀 잠깐 해봐야 되니까 그 얘기는 시작을 하고요. 제가 이제 요런 여기에 보시면 이제 목차에 보시면 정원수목의 가치라든지 정원수목의 유형 분류, 그다음에 세 번째 정원수목의 식별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제일 먼저 3번 정원수목의 식별을 먼저 좀 해보고 나서 나머지를 정리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원수목의 가치는 뭐 그냥 간단히 한 페이지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심미적 가치, 뭐 아름다움을 주는 거죠, 그죠? 마음의 편안함을 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경적 가치, 어떤 뭐 공해라든지 혹은 주변에 그늘을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것들도 다 환경적 가치라고 할 수 있고요. 정서적 가치라는 게 약간 이제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정서적 가치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뭐 굳이 얘기를 안 해도 그냥 정원에 나무가 있고 정원에 식물이 있으면 좋은 건 누구나 다 같잖아요, 마음이. 그러니까 뭐 굳이 글로 표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저기에 써 있는 밑에 있는 글이 참 마음에 와닿아서 저거를 그냥 한번 넣어봤습니다. 저렇다고 그러네요. 저분이 하신 말씀은 나무를 심는 사람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남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은 전부 다 남을 사랑하는 그런 분들이 되고자 모이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정원수목의 유형 분류를 해보면요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이것도 뭐 좀 딱딱한 분위기가 되겠습니다만 꼭 어떤 한 목적으로만 나무를 심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굳이 우리가 유형을 분류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도 잠깐만 읽어보고요. 이제 마지막에 와서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나무는 관상용 수목으로 될 수도 있고요. 관상이 뭐죠? 관상. 뭔가 보는 거죠, 뭐. 뭔가 보는 건데. 그럼 나무에서 볼거리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꽃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열매, 잎, 그 다음에 그렇죠. 예, 수형, 수피 이런 것들을 보게 되겠죠. 그러면 자, 뭐 예를 들어서 꽃을 보는 나무 뚜루룩 이렇게 줄줄이 정해져 있고, 혹은 뭐 열매를 보는 나무 쭈루룩 정해져 있고 이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나무를 거꾸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를 좀 아신 다음에 그러면 이 나무는 어떠한 특성이 있으니까 어떤 곳에 사용하면 좋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무 공부를 먼저 하고 나중에 정리를 해보려고 그래요. 여기도 보시면 이제 꽃을 관상하는 수목으로 봤을 때 사실은 3월부터 시작해서 7월까지 쭉 정리가 되어 있어요. 물론 목본식물은 아주 가을에 피는 것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뭐 이렇게 나중에 정리를 할 거고요. 꽃을 관상하는 수목들이 쭉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이제 나무를 좀 보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꾸로 한번 뒤에 가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우리 중부지방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을 제가 쭉 정리를 해봤어요. 두 번째 아까 이미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열매를 관상하는 수목이 되겠는데, 열매를 관상한다 그러면은 뭐 열매의 모양도 되겠지만 결국은 결국은 꽃과 비슷하게 색깔이 기본적인 관상의 대상이 될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색깔이 적색 계열이냐, 황색 계열이냐, 혹은 뭐 흑자색 계열이냐 등등으로 이제 여러 가지로 유형별로 구분이 가능하겠죠. 이것도 사실은 나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무를 식별할 수 있어야지만 이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뭘 할 수가 있을까요? 또 단풍을 관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잎을 관상한다는 게 결국은 잎의 모양이 될 수도 있지만, 혹은 잎의 색깔, 단풍이 들었을 때 색깔 이런 것들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로 이제 유형별로 정리가 가능하고요. 이제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줄기의 색채를 관상하는 수 이렇게 굳이 나눕니다. 줄기의 색채, 어떤 것들 여기 있듯이 뭐 자작나무처럼 흰색 수피를 가지고 있다든지, 혹은 뭐 노각나무나 배롱나무처럼 뭐 황색 계열의 색깔을 가지거나, 혹은 어떤 무늬를 가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이게 이제 관상용들이에요. 그 다음에는 또 나무 어떤 용도로 쓸 수 있냐면, 여기 써 있듯이 녹음용 수목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녹음용 수목 무슨 뜻일까요? 그늘을 만들어준 나무죠. 이거 다 보지 마시고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그냥 뻔한 거예요. 그늘을 만들어주려는 나무라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 일단 제가 조금은 전문적인 얘기를 한번 용어를 해볼게요. 이것도 다 아는 거예요. 자, 교목이 좋을까요? 관목이 좋을까요? 교목은 뭐고 관목이 뭐죠, 그러면? 2m 4m. 뭐 이렇게 이제 숫자가 나오시는 것도 이제 공부를 좀 하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은 원칙적인 의미에서 교목과 관목은 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키가 아니고, 그쵸, 원줄기가 지면에서 하나로 올라오느냐. 그래서 이제 조금 이게 일본식 한자말 같긴 한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동체가 있냐 없냐. 주동체가 뭐죠? 주된 몸체가 있냐, 동체.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이제 원줄기가 있냐 없냐. 그래서 하나의 원줄기가 주동체가 있고, 뭐 밑에 작은 가지들이 있을 수도 있죠. 자, 주동체가 있으면서 원줄기가 하나로 올라온, 지면에서 하나로 갈라져 올라온 나무를 보통 교목이라고 합니다. 관목은 지면에서 주동체가 없이 가느다란 여러 개의 줄기가 지면에서 많이 갈라져 나오는 애들을 관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녹음용 수목이면은 교목이어야 될까요? 관목이어야 될까요? 교목이어야 되겠죠. 일단은 교목이어야지 원줄기가 하나로 올라가니까 그 밑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거기다 이제 부수적인 얘기로 뭐 4m 이상이냐, 뭐 8m 이상이냐, 그래가지고 교목이냐, 악교목이냐, 소교목이냐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기본 형태로는 그렇다는 얘기.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시흥시가 위치해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시흥시는 우리가 기후대별로 나눴을 때 어떤 기후대에 속할까요? 어떤 기후대? 뭐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하면 뭐 온대, 난대, 뭐 아열대, 열대, 한대 뭐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죠? 그럼 어디에 해당되죠? 온대에 해당됩니다. 온대지방. 온대지방의 특징은 뭐죠? 사계절이 뚜렷하다는 거예요. 온대지방은 사계절이 뚜렷해. 그렇다 그러면은 자, 이제 다시 녹음용 수목으로 갑니다. 그늘을 만들어준다는 관점을 봤을 때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상록성 나무가 좋을까요? 아니면 낙엽성 나무가 좋을까요? 상록성은 뭐고 낙엽성이 뭔지 뭐 다 아시잖아요, 이거는. 상록성은 뭐 사시사철 이제 잎이 푸른 잎을 달고 있는, 녹색 잎을 달고 있는 게 이제 상록성이고, 낙엽성은 그렇죠. 이제 가을이 되면은 낙엽이 다 일시적으로 떨어지고 겨울 동안 휴면하는 그런 나무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흥시가 속해 있는 온대지방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여기에서의 녹음용 수목은 상록성이 좋을까요? 낙엽성이 좋을까요? 낙엽성이 좋겠죠. 왜요? 겨울에 누가 그늘 좋아해요? 그죠? 겨울에 들어가면 그 밑에 얼음만 얼어 있을 테고 춥고, 그 밑에 눈도 잘 안 녹을 테고 이렇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장소가 바뀌면 달라질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제주도 남쪽에 서귀포쯤 갔다. 거기는 이제 거의 뭐 요즘 거의 아열대라고 그러죠. 거기는 난대긴 하지만 원래 난대인데, 이제 뭐 기후 변화 등등에 의해서 뭐 아열대화 되고 있다. 뭐 그런 여러 가지를 하지만, 자, 거기를 갔다. 그렇다면 거긴 상록성이 좋을까요? 낙엽성이 좋을까요?
뭐 아무래도 상록성이 좋다라기보다 상록성을 좀 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여기보다는 훨씬 더 덜 추운 테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저 경우에 있어서는 지역에 따라서 조건이 달라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곳에서는 아마도 낙엽성 교목이 좋겠다. 그렇죠? 녹음용이 된다 그러면. 그러면 그걸로 쓸 수 있는 나무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렇게 거꾸로 생각을 해보는 거죠. 누구누구를 쓸 수 있다가 아니라 저는 이제 그렇게 접근을 하자는 거예요. 나무 공부를 좀 하신 다음에 정원이라는 건 결국은 어떤 정말로 정형화된 틀이 아니라 나만의 개성이 있는 모습을 창조하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기본적인 원리를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맞는 적절한 나무들을 자기가 찾아서 쓰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혹시 뭐 조경업계 관여해서 일을 하시고 있으신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서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제가 조경업계를 굉장히 비난이 아니라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람들이 나무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굉장히 제한된 소재의 나무만을 가지고 어떤 조경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고 저기도 똑같고 한 지역에서 사용되는 거 보면 뭐 30종 오늘 여기 시흥시청에 나무가 많기는 합니다. 아주 굉장히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다양한 걸 쓸 수 있음에도 뭐 그렇게 얘기도 하긴 합니다. 소재가 없기 때문에 안 쓴다. 제가 봤을 때는 거꾸로예요. 조경에서 다양한 나무를 써주지 않으니까 소재를 생산하는 입장에서는 소재를 별로 생산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역으로 봤을 때. 제가 아까 우리나라에 그 식물 종류가 한 4천 종류 된다 그랬죠? 그 중에서 나무가 몇 종이나 될까요? 원래 우리나라에 자라고 있는 나무가. 원래 우리나라 나무. 식물 전체가 한 4천 종이라 했어요. 나무는. 예, 1000종류 정도 돼요. 1000종류. 근데 1000종류나 되는데 제가 보세요. 이게 지금 넣어드린 자료가 교재에 넣어드린 자료가 아까 몇 종이라고 했어요? 50종이라고 했죠. 예, 그게 우리나라 조경에서 제일 많이 쓰인 나무들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사실은 5% 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전체적으로 보면 한 100종류 이내에서 다 사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 그러면은 그게 기존의 조경이 그랬다고 그러면 정원에서는 좀 달라야 된다는 거죠. 정원에서는 다양성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스스로 좀 더 공부하시는 제가 배경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죠? 어떤 나무? 네, 생울타리 및 차폐형 수목 이렇게 했습니다. 생울타리. 왜 이제 사실은 요즘 산울타리라고 하는 게 더 좋은데. 저게 생 그러면 한자 말이잖아요. 그죠? 산울타리인데, 산울타리는 어떤 특성을 가지면 좋을까요? 울타리를 왜 치죠? 뭐 들어오지 말라고 표시하는 거죠. 그거 있다고 해서 못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그죠? 뭐 맘만 먹으면 다 들어가긴 하잖아요. 그렇지만 표시를 하는 거죠. 표시. 들어오지 마라. 여기부터는 들어오면 안 되는 곳이다. 표시를 하는 곳이에요. 근데 살아있는 울타리고. 물론 이제 못 들어오게 해야 되는 거죠. 또 그 다음에 시선 차단. 그렇죠. 뭐 뭔가 좀 가려주기도 하고 이런. 그래서 차폐라는 게 결국 차폐 가려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차폐형 수목은 어떤 특성을 가지면 좋을까요? 그렇죠. 예를 들어 일단 크게 한번 볼게요. 교목이 좋을까요? 관목이 좋을까요? 기본적으로 관목이 일단은 좋을 것 같지만 교목도 쓸 수는 있겠죠. 어떻다 그러면? 아래쪽에 가지가 많이 발달한다 그러면 가지가 밑에까지 잘 발달한다 그러면 교목도 쓸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관목이 좋겠지만 그죠? 그 다음에 상록성이 좋을까요? 낙엽성이 좋을까요? 그렇죠. 이 경우는 아무래도 상록성이 좋겠죠. 그죠? 예, 사계절 다 시선 차단도 되고 혹은 뭐 외부의 침입도 막아야 되고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수목이라는 게 용도가 반드시 꼭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고 나무를 어떻게 개발해서 쓰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랑 관련해서 아주 재밌는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들 은행나무 다 아시죠? 네, 은행나무를 보셨을 것 같아요. 은행나무는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 중에 교목인가요? 관목인가요? 교목이죠. 교목인 은행나무를 가지고 얘가 또 가을이 되면 낙엽이 떨어지죠. 낙엽이 떨어지는 그런 나무예요. 자, 얘 가지고 산울타리, 생울타리를 만들었다. 어떨까요? 어떨 것 같아요? 적합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 나무 공부를 한 저조차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누군가 그걸 시도를 해봤어요. 명물이에요. 정말 멋있어요. 그냥, 아주 어렸을 때부터 계속 자르는 거예요. 위를 계속 어렸을 때부터 잘라가지고 옆에서 가지가 엄청나게 발달을 해요. 얘가 맹아지가 잘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나무가 제 허리 높이에서 잎이 치밀하게 달리고 가지도 치밀하게 있고, 그 다음에 가을 되면 단풍이 어떻게 했어요? 노란 울타리가 쫙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아무도 우리는 이 나무는 고정된 시각으로 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고정된 시각으로 나무를 바라보지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더구나 우리는 정원을 할 거기 때문에 그 은행나무 가지고 경계식재, 차폐식재를 한 사례가 제가 얘기하는 곳이 이제 어디냐면 포항에 가면 기청산식물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청산식물원이라고. 아주 작은 공간이지만 사실은 거기가 처음에 그 은행나무 가지고 그 차폐를 하겠다고 생각한 거는 별 생각이 없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나무 묘목을 많이 생산을 했는데 어떻게 해요? 안 팔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식물원 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무가 생명인데, 생명이니까 죽일 수도 없고 그냥 한번 남들은 안 된다는데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 차폐식재로 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너무 멋있어요. 가을에 가면 그 길을 탁 걸어가면 제가 거기서 방송도 많이 나오는데 방송 촬영하는 거 보니까 가을에는 꼭 그 앞에서 찍어요. 너무 멋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공부를 다양한 나무를 공부하신 다음에 용도에 대해서는 스스로들 좀 더 고정된 시각으로만 보지 마시고 좀 더 다양하게 생각을 해보셔라. 그런 말씀으로 이제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일단 네. 자리에 쥐뚱나무가 향기도 좋고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게 없죠? 그건 뭐 사례로 그냥 적어놓은 겁니다. 예.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너무 이제 고정된 걸로 보실 필요는 없고,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한 번 더 할 게 뭐냐면 제가 정지전정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고려를 사실은 생리적으로 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이런 얘기들, 예를 들어서 이렇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가 다다. 제 말씀의 취지가 그거예요. 요지가 이게 다다고 생각하시면 아니됨입니다. 아니됨입니다. 예. 자,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제가 이제 오늘 하려고 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이제 아까 유형화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새로이 식물을 공부하는, 나무를 공부하는 방법을 좀 가르쳐 드리고 싶다. 그런 건데 이게 이제 분류학입니다. 수목 식별학.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분류학 내지는 식별학. 이 자료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지금부터 이제 책을 덮으세요. 책을 덮으시고 없고요. 저랑 그냥 같이 하시고 중간에 뭐 혹시 뭐 책 공간에 빈 곳이 있으면 거기다 한 번씩 써가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기반이 우리가 국민학교 때 이미 다 배운 얘기들이에요. 국민학교에서 많으면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다 배운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기 혹시 초등학교 나오신 분 안 계시죠? 저는 국민학교 나왔는데 또 초등학교로 바뀐 게 아마 몇 년이죠? 98년도인가 뭐 그쯤 돼. 김영삼 대통령이 갈 때 그때 바뀌었어요. 그랬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사회단체 강의를 해보면 아직까지는 별로 초등학교 분들은 별로 안 오시더라고요. 대부분 다 이제 국민학교 분들만 오시는 것 같아요. 저도 국민학교를 나와서 이제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제가 국민학교로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그때 우리가 이미 중요한 걸 많이 다 배웠어요. 그게 왜 그런가, 왜 배우는가를 모르고 배운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제 좀 아이가 어려요. 제가 좀 생산 능력이 없어가지고 좀 늦게 났더니만 굉장히 어린데 이제 아직 초등학교 다니거든요. 초등학교 다니는데 얘 책을 다시 보는데 너무 좋은 게 많은 거예요. 야, 이때 내가 이거 공부할 때 이거의 중요성을 알았다 그러면 참 지금보다 좀 더 잘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걸 많이 배웠다는 거예요. 그걸 바탕으로 제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위에서부터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실까요? 보이시나요? 네. 예.
잘 안 보이시면 좀 앞줄로 오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자, 같이 개, 문, 강, 모, 과, 속, 종입니다. 밑에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종속, 과목, 강문, 개. 이게 훨씬 더 편하시죠? 왜 편할까요? 한 번만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종속, 과목, 강문계. 이게 왜 편하죠? 옛날에 이렇게 배웠거든요. 옛날에 우리가 기억 속에 어느 선생님인지 기억도 안 나지만 아마도 이게 중학교 때쯤 나왔을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때쯤 나왔을 건데 그때 이미 이렇게 배웠대요. 이게 뭐죠? 이게 분류의 단위예요. 여기 써있듯이 분류 계급이라고 돼 있잖아요. 분류의 단위. 이게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의 전국의 학생들이 있죠? 학생들을 한번 나눠보자. 학생들을 나눠보면 학생이 뭐 한 400만 명 있다고 치면 학생들을 어떻게 나눌 수 있죠? 학생들. 그렇죠. 예, 그렇게 나눌 수 있죠. 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이렇게 나눌 수 있죠. 그게 학교 급이잖아요. 학교 급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학교 급에 가면 다시 또 뭐가 있습니까?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가죠. 또 뭐예요? 학년이죠. 학년. 또 학년에 가면 반이 있죠. 이렇게 나눠 나가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단위. 이게 학생이라는 큰 단위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학교 단위로 나눴어요. 이 단위가 이제 학교 급, 아까 얘기한 대로. 그게 문 정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강, 이렇게 갑니다. 이건 뭐 학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항상 이제 뭐 정원수목하고 이게 무슨 관계냐. 정원수목하고 관계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정원수목하고 관계가 있어요. 정원수목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유형화해서 공부하자라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식별을 먼저 하신 다음에 그 식별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수목을 이용할까라고 확장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4시간 안에 그걸 다 하는 거는 사실은 무리이긴 하지만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간단한 거 하나 해보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좀 아시는 것 같아서 그 소나무 아시죠? 네. 소나무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나무. 소나무하고 비슷한 나무 뭐가 있죠? 전나무도 나오셨고 또 잣나무 나왔고 또 네, 뭐 좋아요. 그 두 가지만 할게요. 자, 소나무하고 비슷한 거 얘기했더니 아무런 우리 뭔가를 전제를 깔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잣나무 나오고 전나무 나와요. 이게 머릿속에 이미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같은 식구에 속해 있어요. 그 식구 중에 지금 그렇게 모이는 것이 바로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과. 무슨 과? 소나무과. 이렇게 간단하게 갑니다. 별것도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제 조금 생각해 보면 그 소나무 과 안에 소나무, 잣나무, 전나무가 있는데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 누구랑 좀 더 가까운 것 같긴 해요. 누구랑. 예를 들어서 소나무하고 잣나무하고 더 비슷해 보이세요? 아니면 소나무하고 전나무하고 더 비슷해 보이세요? 저는 그죠? 선생님 잣나무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한 이유가 뭐예요? 잎사귀가 비슷하잖아요. 그죠? 잎사귀 이렇게 아무래도 길쭉하고 그다음 한 군데서 여러 정 나오고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소나무가 잣나무하고 좀 더 비슷해요. 다시 얘기하면 잣나무가 소나무하고 조금 더 비슷해. 아까 전나무도 비슷하지만 소나무와 잣나무가 좀 더 비슷해요. 자, 얘네들 셋이 다 모여서 무슨 과라 그랬어요? 소나무과. 근데 그 안에서 조금은 또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거죠. 한 번 더 나눠졌죠? 그게 무슨 단위? 속 단위가 되는 속. 그래서 소나무하고 잣나무는 무슨 속? 소나무 속. 그 다음에 전나무는 전나무 속. 이렇게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제가 목표는 제가 늘 식물 공부를 할 때 늘 목표가 그겁니다. 과 단위로 먼저 인식을 하자는 거예요. 과. 굉장히 편하세요. 그러고 나면 식물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정보를 찾기도 굉장히 쉽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하면은 식물 도감이라는 걸 보시게 됩니다. 뭐 도감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식물 그림과 글로 설명해 놓은 도감이 있는데 그 도감의 체계가 사실은 이렇게 과 단위로 묶여 있는 같은 과의 식물들이 이렇게 묶여 있는 것들이 사실은 좋은 도감들이에요. 공부를 할 때 있어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계절별로 식물 찾기, 혹은 뭐 색깔별로 식물 찾기, 네, 이런 것들도 뭐 나쁜 책이라기보다는 조금 비전문적이라는 거예요. 그 공부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공부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유형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어떤 책에 의한 유형화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근데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아까 전 세계 식물의 이제 시각을 좀 다시 확장을 해서 전 세계의 식물이 몇 종 있다 그랬어요? 28만에서 35만 종 정도 있다 그랬죠. 자, 얘네들을 그러면은 과 단위로 인식하면은 얼마나 될까요? 과라는 걸로 묶으면.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정도 범위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제가 과 단위로 인식하자는 거예요. 28만 종 제가 다 할까요? 저에 대한 기대가 좀 낮으시군요. 네, 제가 다 몰라요. 다 몰라요. 그렇지만 식물체의 생식기관과 입이 정확히 표현되어 있는 사진을 저한테 주시고 24시간의 시간을 주시면 저는 어떤 식물인지 찾아낼 가능성이 있어요. 99.9%, 100%라고는 못하고 99.9%. 근데 선생님들한테 제가 제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선생님들한테 똑같이 그 방법으로 드리고 이 식물의 이름과 특성을 찾아내 보세요. 남한테 물어보지 못하게 하고 그냥 자료만 주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어느 방에다 가둬놨다. 먹을 것만 넣어주고. 아마 10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다른 세상으로 가실 때까지도 못 찾을 가능성이 많아요.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28만 종을 그냥 한 장씩 그림 맞추기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28만 종. 그러면 계산이 안 돼요. 그죠? 그림 하나 보는데 뭐 1분씩 걸린다 그러면 28만 분이 어떻게 돼요? 28만 분. 그렇게 해서 한 번에 찾아내면 되지만 못 찾아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죠. 벌써 앞에 가면 저쪽 가면 제 앞에서 본 거 잊어버려. 다시 처음부터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사실은 그거를 유형화해서 어떤 그룹핑을 해서 공부를 하시게 되면 훨씬 더 쉬워진다는 얘기예요. 선생님들하고 저하고 차이가 그 정도 차이예요. 자, 그룹핑을 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입니다. 자, 28만 종이라는 거를 그러면 아까 제가 오늘의 목표는 과 단위로 식물을 인식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럼 과로 묶었을 때 대략 한 몇 개 과 정도가 있을까요? 한 몇 개 과? 제가 인식할 수 있는 단위예요. 선생님 저를 굉장히 낮게 보시는데 사실이에요. 그 정도보단 좀 많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식물이 한 266개 과 정도에서부터 적게 보는 분은, 많이 보는 분은 한 400 몇 개 과까지 봅니다. 근데 선생님이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한 100개 과 정도 아시면 100개 과를 아시면 이게 나무만 아니에요. 풀 다 포함해서 한 100개 과 정도 아시면 전 세계 식물의 한 75% 정도는 아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약간 뭐 좀 과장 아닌 과장으로 얘기를 하면 한 75%는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100점 만점에 75점 맞으면 잘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름다운 성적이에요. 자, 그런데 자, 요것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다시 한번 가면은 요거를 좀 더 여기서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게 큰 그룹이 있으면 이걸 쪼개나가는 거라고 했죠. 그죠? 쪼개나가는 거라고 했죠. 반대로 얘기하면 자, 종들이 아까 소나무하고 잣나무 얘기를 했듯이 소나무하고 잣나무가 모여서 뭘 이뤘죠? 무슨 속? 소나무 속. 그 다음에 소나무 속이 있었고 무슨 속이 있었어요? 전나무 속이 있었죠. 전나무 속이 두 속이 모여서 뭐가 됐죠? 소나무과. 뭐 다른 속이 더 있긴 하지만 하여간 소나무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다시 과들이 모여서 뭐가 되죠? 목이 되죠. 목이 모여서 강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는 자, 위에서부터 내려오면 쪼개나가는 거고 밑에서부터면 모아서 가는 거예요. 자, 저는 이제 쪼개나가는 쪽으로 공부를 좀 하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어느 방향이 됐든지 간에 그룹핑을 하는 걸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자, 제가 선생님들이 오늘은 뭐 나무뿐만 아니라 풀까지 이제 식물 식별이라는 관점에서 분류라는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100개 과를 공부하시면 좋겠다. 100개 과를 아셨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한 100개 과 아시면 저만큼 하시는 거예요. 진짜 거짓말 아니라 한 100개 과 아시면 저만큼 하시는 거예요.
자, 백객과를 알기 위해서는 몇 종을 아시면 될까요? 자, 여기서 요거를 힌트를 삼아서 중학교 선생님, 네, 백객과를 알려면 몇 종을 알면 백객과의 특징을 알 수 있는 걸까요? 힌트, 다시 한번 힌트. 자, 종들이 모여서 뭘 이뤘어요? 속을 이뤘고, 속들이 모여서 뭘 이뤘어요? 과를 이뤘죠, 그죠? 그럼 같은 과에 들어있는 모든 애들은 뭔가 공통점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쵸? 네. 네. 자, 100개과를 알려면 몇 종을 알면 된다? 네, 100종을 알면 돼요. 왜요? 어떤 한 과에 들어있는, 한 과에 있는 모든 식물들은 뭐가 있다고요? 공통점이 있다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는 뜻이죠. 그렇다 그러면 한 과에서 정확히 한 식물을 아시면 그 과의 식물을 아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이런 거예요. 아까 소나무가 무슨 과라 했죠? 소나무과. 근데 다른 어디에 갔어. 근데 내가 보니까 소나무하고 비슷한 애가 있어. 그럼 내가 소나무가 무슨 과라는 걸 알죠? 소나무과라는 걸 알죠? 그럼 그 비슷하게 생긴 애는 무슨 과에 가서 찾아요? 소나무과에서 찾아보는 거예요. 네. 이건 별것도 아니죠. 이런 거예요. 공부에 자신감을 드리는. 네. 선생님들이 근데 밥만 먹고 살았어도 몇 개 과 정도를 이미 알고 계시냐? 네. 밥만 먹고 살았어도 한 30개 과는 이미 알고 계세요. 그쵸? 이해하시네? 네. 증명을 해볼까요? 한 30개 과 아는지? 네. 그쵸? 네. 자, 밥 먹어볼게요. 밥에 대해 잡곡밥 먹는다고 칠게요. 뭐 들어가죠? 쌀 들어가잖아요. 쌀은 벼라는 식물이잖아요. 무슨 과? 벼과. 네. 또 콩 들어가야 되죠. 무슨 과? 콩과. 그 다음에 예, 저는 고향이 강원도래요. 아니, 왜 강원도 사람들은 옥수수만 먹어요? 예, 여하간, 예, 옥수수 벽과. 감자도 저희 많이 넣어서 먹어요. 감자 무슨 과일까요? 가지과입니다. 자, 여기서 무슨 과 할 때는 대표적인 식물 이름이 들어간다는 걸 금방 아셨을 거예요. 그죠? 예, 덩굴과 채소과 이렇게 나오시면 굉장히 공부하기 싫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금방 눈치를 채셔야 돼요. 대표적인 식물 이름이 들어가는 겁니다. 되셨죠? 밥 하나 먹었는데 3개과 나왔어요. 이제 반찬 먹겠습니다. 반찬 대표적인 거. 김치만 먹어보죠. 김치. 배추김치에 뭐 들어갔는데? 배추. 들어가야죠. 무슨 과? 배추과. 옛날에는 지금도 똑같은 게 부르는데 십자화과라고 부릅니다. 십자화. 예, 꽃잎이 10십자 모양 핀다 해서 십자화과예요. 네, 4개 과죠. 무꽃 보신 적 있나요? 네, 무꽃하고 누구꽃하고 비슷해요. 지금 배추꽃 보신 적 있어요? 뭐 못 봐서 비슷해요. 똑같아요. 구조를 보면 색깔은 물론 다르죠. 크기도 다르고. 역시 얘도 무슨 과? 십자과. 예, 무도 십자과. 또 고추 들어가야죠. 고추 무슨 과? 고추꽃 보신 적 있나요? 예, 고추꽃하고 가지꽃 보신 적 있어요? 예, 색깔은 다르죠. 그렇지만 구조는 비슷해요. 예, 고추도 무슨 과? 가지과. 그다음에 선생님 당근? 예, 당근. 당근은 뿌리만 보면은 무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무가 배춧가라 했는데 배춧가랑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달라요. 꽃이 달라요. 그쵸? 보셨네요. 예. 얘는 누구랑 비슷하냐면 미나리랑 비슷해요. 무슨 과? 미나리과. 예. 지금 밥하고 김치 하나 먹는데 이제 벌써 5개 과나. 보통 이쯤 되면 새우젓 이렇게 나오는데 새우젓은 식물이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서 이미 많이 식물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밥만 먹고 살았어도. 제가 이거를 한번 연습을 조금 이따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들이 실제로 나무만 가지고 하든 풀만 가지고 하든 제가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단위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 번만 가겠습니다. 가장 큰 단위가 개. 쭉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개, 문, 강, 목, 과, 속, 종. 자, 모든 식물은 무슨 개? 식물개.
그 다음 단위가 이제 뭐가 되죠? 문이죠. 문은 이 정도 나눕니다. 물론 사실 하나 더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크게 여기 선태식물이라는 게 있는데 넘어가서 이걸로 볼게요. 자, 여기는 잘 보이시죠?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네. 석송식물문, 속세식물문, 양치식물문, 나자식물문, 피자식물. 예전에 우리가 겉씨식물, 속씨식물 이렇게 배웠어요. 겉씨, 말 그대로 하면 씨앗이 겉으로 드러나 있다. 속씨식물, 씨앗이 뭔가에 감싸여져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다른 걸 좀 먼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 속칭적인 묶음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자, 여기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무슨 식물이라고 되어 있죠? 포자식물. 그 다음에 여기 요 두 가지가 무슨 식물? 종자식물. 무슨 뜻이죠? 포자식물, 종자식물. 종자는 딱딱하고 네. 포자는 날아가고. 네. 뭐 하여튼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이 얼추 맞지만 얼추 맞아요. 정확하진 않아요. 핵심을 아시죠, 핵심. 물론 자 포자식물이나 종자식물, 저는 제 포자식물은 뭘로 번식한다? 포자로 번식한다. 종자식물은 뭘로 번식한다? 종자로 번식한다. 씨앗이라는 거죠. 그러면 포자가 뭐고 종자가 뭔지만 아시면 돼요. 포자와 종자의 차이가 뭔지 알면 돼요. 그것도 맞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것도 좀 가장 아주 정확한 건 아니에요. 자, 포자식물과 종자식물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만들어지는 과정이 달라요. 자, 포자식물은 유전자가 섞이는 과정이 없어요. 대신 얘기하면 암수에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아버님의 유전자, 어머님의 유전자를 받아서 수정을 거쳐서 저희가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어느 날 보면 엄마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어느 날 보면 아버님 닮은 것 같기도 한 이유가 그렇게 유전자가 섞이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포자식물은 그게 없어요. 유전자가 섞이는 수정 과정이 없이 자기 몸의 일부가 그냥 변해요. 세포가. 그래서 후손이 만들어져. 근데 종자식물은 반드시 뭐가 있어요? 유전자가 섞이는 과정이 있어요. 암수의 유전자가. 물론 뭐 자기 몸에서 왔든 남의 몸에서 왔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유전자가 섞이는 과정이 있습니다. 즉 수분과 수정의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것이 종자식물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하나의 특성이 더 있어요. 뭐가 있냐? 종자식물은 우리가 어렸을 때 태어나면은 어떻게 됐냐면 어머님이 젖을 주셨잖아요, 그죠? 우유를 주셨든 젖을 주셨는데 먹고 살 걸 주지 않은. 근데 식물은 어머니가 먹고 살 양분을 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걸 미리 몸 속에다 담아놔요. 몸 속에 담아놓는 게 무슨 식물? 종자식물. 어린 식물이 먹고 살 양분을 담아놓는 게 종자식물. 포자식물은 그걸 담아놓지 않아요. 그냥 개수만 무지 많이 만들어가지고 살면 살고 안 살면 안 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더 효율적으로 살아남아요? 지구상에? 종자식물이 효율적으로 살아남아요. 그래서 뒤에 이제 보시게 되겠지만은 여기 숫자인데 아까 제가 28만 그랬잖아요. 28만 중에 한 26만, 25만 정도가 무슨 식물? 종자식물. 퍼센트로 보면. 그러니까 대부분 종자식물인데. 자, 종자식물을 다시 이제 두 가지로 나눈 거예요. 무슨 식물과 무슨 식물? 겉씨식물과 속씨식물. 우리가 이용하는 대부분의 식물들은 종자식물입니다. 자, 겉씨식물이라는 것은 좀 말 그대로는 말의 의미로는 씨앗이 겉으로 드러나 있다, 혹은 씨앗이 뭔가에 쌓여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정확한 의미로는 씨앗이 아니라 씨앗이 되려고 하는 밑씨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국민학교 때 다 배운 거예요. 밑씨. 사람으로 따지면 뭐에 해당돼요? 사람으로 따지면 난자에 해당되는 거예요. 사람의 난자. 난자가 우리는 어디에 들어있죠? 자궁, 난소에 이렇게 자궁 전체적으로 보면 자궁에 의해서 보호를 받잖아요. 식물도 그렇게 자궁에 의해서 보호를 받듯이 밑씨, 즉 난자가 자방 혹은 씨방 들어보셨나요? 네, 씨방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는 식물이 무슨 식물? 피자식물. 속씨, 밑씨가 어디 안에 들어있다? 씨방 속에 들어있다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겉씨식물은 씨방이 있다 없다? 없다. 네, 겉에 드러나요. 요즘 이제 은행나무를 보면은
그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지금 막 이제 은행나무의 생식기관들이 발달을 했거든요. 그래서 수컷 생식기관은 다 거의 다 떨어졌고 암컷 생식기관들은 씨앗으로 자라나고 있어요. 그래서 잘 찾으면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나무들이 좀 커서 오늘 뭐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크게 그룹을 전 세계 식물을 저는 이렇게 구분하자는 겁니다. 여기도 다 상세히 나누면 좋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일단 크게 뭐 어떻게 나눴어요? 먼저 포자식물과 뭘로? 종자식물. 종자식물을 뭐와 뭘로? 겉시식물과 속시식물로. 네, 이렇게 나누잖아요. 자, 속시식물은 더 편하게 무슨 식물이라고도 불러요? 여기 꽃식물, 현화식물이라고도 해요. 무슨 식물? 한자 말로는 현화식물. 현화. 여기 꽃이 보인다 이런 뜻입니다. 현화. 꽃이 있다란 뜻이에요. 우리말로는 꽃식물과 무슨 식물? 민꽃식물. 꽃식물과 민꽃식물. 꽃, 이것도 우리가 다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배웠습니다. 꽃은 몇 부위로 구성되어 있다? 꽃은 4부위로 구성되어 있다. 제일 밑에 꽃받침, 그 다음에 꽃잎, 그 다음 수술, 암술. 암술이 항상 제일 중심이에요. 왜? 후손을 데리고 끝까지 남아있어야 되니까. 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그게 무슨 식물이다? 네, 꽃식물. 이거 피자식물이다. 이런 거죠. 자, 이게 현실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만약에 식물을 제가 뭐 이게 식물을 잘 설명하고 있는 도감이라고 하겠습니다. 도감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게 이 순서대로 나온다는 뜻이에요. 맨 앞에 그런 비율로 나오겠죠, 그죠? 무슨 식물이 나와요? 포자식물 이만큼 나오고 그 다음에 나무 이게 종자식물이겠죠. 종자식물 중에서 누가 먼저 나와요? 겉시식물이 이만큼 나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 속시식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딱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어떤 식물을 봤어요. 꽃이 피네? 뭐 어디 가서 찾아봐요? 속시식물. 이런 데 볼 필요도 없다는 얘기예요. 아까 선생님들 어디 방에다 갖다 놓고 사진 한 장 주고 자, 이 식물의 이름을 찾아내라. 또 못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제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 거예요. 이만큼 높아졌어, 가능성이. 여기 이제 안 봐도 되니까. 자, 이게 종자식물입니다. 이렇게 구분해 가는 거예요. 이제 제가 오늘 식별을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분류 체계를 바탕으로 한 식별을 하자는 거예요. 자, 좀 쉬었다가 그 다음 단위로 넘어가는데 미리 예고를 좀 하고 갈게요. 뭐냐면 아까 단위가 그 다음 단위가 뭐였죠? 단위 한번 다시 가볼게요. 가장 큰 단위가 개, 그 다음에 문, 그 다음 강. 예, 아까 지금 어디까지 온 거냐면 문 단위까지 온 거예요. 문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포자식물, 뭐 나자식물, 피자식물 한 개, 한 문 단위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각 문에 이제 다 강이 있겠죠, 그죠? 다 강이 있는데 저는 여기서 피자식물의 강에 대해서만 주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자식물. 뭐 별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옛날에 다 들어봤거든요. 이거 초등학교 때 다 배운 거예요. 자, 무슨 식물, 무슨 식물? 여기에 큰 글씨로. 단자엽식물, 쌍자엽식물. 한자말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걸로 하시면 더 알아두실까요? 외떡잎식물, 쌍떡잎식물. 다 들어보셨죠? 자, 예고입니다. 이거 다시. 자, 조금 전에 이만큼 무슨 식물을 했어요? 순서대로 무슨 식물? 포자식물. 그 다음에 나자식물. 이게 다 종자식물. 나자식물. 그 다음에 피자식물이죠. 피자식물. 속시식물. 얘를 이제 몇 개로 나눈 거예요? 다시 두 그룹으로 나눈 거예요. 비율은 아마도 한 5분의 3, 5분의 2 정도 될 거예요. 어떻게 된다고요? 쌍떡잎, 외떡잎. 네. 예전에, 그러니까 뭐 쌍자엽, 단자엽. 예전에는 단자엽이 앞에 나왔어요. 그래서 뭐 단자엽, 쌍자엽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몇 가지 딱 특징만 보면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네 그룹으로 바로 나눠진 거죠, 지금. 현실적으로. 자, 이렇게 한번 해보자. 내가 보니까 이 식물은 종자는 달려. 근데 꽃은 안 피는 것 같아. 그럼 무슨 식물? 민꽃식물 중에서. 아까 제가 전제를 했죠. 종자는 달린다고. 그럼 종자는 달린다 했으니까 이 앞에는 아니죠. 그러니까 누구 중에서? 종자식물 중에서 꽃은 안 핀다 했으니까 무슨 식물? 미끈, 겉시식물, 나자식물이 되겠죠. 그죠? 네, 세 그룹을 이렇게 나눠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속시식물 중에서 이제 두 그룹으로 나눠보고 그걸 좀 더 과단위로 나눠보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제가 오늘 강의하려는 목표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이제 그룹핑을 해보는 그룹핑 간단한 특징을 가지고.